안경을 동그란 걸로 바꾸면 귀여울 듯. 예, 깜장당비님 감사합니다. 유원사랑님도 감사하고요. 제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죠. 예, 무호님, 508 고진님 감사합니다. 이게 인상이 너무 유순해 보이면 야빠 함부로 들이대. 그래서 일부러 각진 안경 쓰는 거야. 커피카페님, 루나님, 또 아낌없는 나무님, 친절한 택시님, 디징배님, 게이트맨 정복님 감사합니다. 예, 루원 매니저님 감사하고요. 예, 또 짱규 사마님 감사합니다. 네, 내가 왜 일부러 더 무서운 각도로 방송하고, 예, 이게 무서운 각도에서 방송하고 각진 안경 쓰고 이게 다 내가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야. 전주미주아빠님, 조준혜님, 센세님 감사합니다. 안경을 벗지 말라고요? 네, 세보파랑님, 센세님, 울트라벤트님 감사합니다. 안경 벗으면 또 늙어 보이지.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무슨 얘기지? 또다시 사랑에 아프고 싶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네, 자, 민트피디 향기님, 부산이모님, 깨방정 맘님, 울트라반테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파도소리님 감사합니다. 지금 아프리카 업데이트 때문에 난리죠. 예, 행복한 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앱의 공통점인데 앱이 깔리다가 뭔가 이렇게 이상이 될 수가 이상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전화기를 껐다 키는 거. 그게 가장 빨로. 전화기를 그러니까 일단 앱을 지우고, 아프리카 앱에 문제 있는 사람들, 아프리카 앱을 일단 지우고, 전화기에 전원을 껐다가 켜서 다시 다운받으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요. 네. 그 이제 내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앱이 깔리다가 잘못될 때가 있어. 그러면 나는 그걸 전화기를 껐다 켜요. 그럼 대부분 앱이 정상이 돼. 예, 파도소리님, 안중근 장군님, 행복한 나님, 마무로님, 공감이 소통님, 봉과 띨빠기님, 차운 잔설님, 예, 십차원호랭이님, 참사리님 감사합니다. 네, 자유대한 만세님, 빨간 자두님 감사합니다. 누는 마음이다님 감사하고요. 예, 업데이트 그 제한 같은데 또 해서 열나는 줄 알았네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예, 백대님, 천재 후손들님, 쌈디누꾸님, 맥대님이구나. 감사합니다. 찬이맘님도 감사드리고요. 예, 사랑광명님 감사합니다. 네,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예, 자, 미니고미님 감사합니다. 예, 일단 녹화하라고요. 그래요. 가만있어 보자. 그러면 나의 방송 저기로 가야 되겠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미니고미님, 침묵은 범죄님, 지구별 지구인님, 보은다은님 감사드립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제 병원 갔더니 저보고 시끄러운 곳에서 일하냐고 물어봐요. 귀가 많이 상했대요? 그럼 이어폰을 들으면 안 돼. 그 망치부인 방송을 이어폰으로 소리 크게 해서 들으면 귀가 나가요. 예, 봄햇살처럼님, 깜장담비님 감사합니다. 내가 야 소리 들려서 그렇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저기 이 아프리카 앱이 안 깔려가지고 못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네, 요것도 다시 한번 또 내가 또 트위터를 알려줘야지. 잠깐만 기다려봐봐.
트위터로 들어가서 아프리카 시청이 안 되시면 아프리카 업데이트 모바일 전원을 껐다 켜고 껐다 켜서 다시 앱을 다운 받으면 시청 가능하십니다. 아프리카 업데이트 오류 생긴 분들은 앱을 지우고 모바일 전원 껐다 켜서 다시 앱을 다운받으면 시청 가능하십니다. 오케이, 됐어. 자, 이기자 그날님 태기마마님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예, 보름별 깡지 둘님 감사드립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지금 국정조사 중이에요. 자원외교 국정조사인데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난동을 피우고 있죠. 베이스님, 독재정권 해체님, 민전지심님, 또 대도 리맹방님, 국민의 권력님, 점점 민현혜연님, 정원희님, 사랑광명님, 머리큰 아줌마님도 감사드립니다. 네. JCS 1800님, 그리고 싱그런 마음님, 감사합니다. 일관된 난동을 부리고 있죠. 예. 참. 그러니까는 그래도 자기가 내년에 또 당선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 거야. 그 춘천이죠? 아닌가? 춘천 어디야? 어디 출신이야? 그 동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 그런 행동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싱그런 마음님, 비인부전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예.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얘기는 뭐냐? 춘천은 김진태. 그 김태음이는 어디야? 충남 서천. 충남이야. 충남 서천 주민들의 그 민도구나. 충남 서천 주민들은 김태음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나 봐. 그렇구나. 예. 네, 미순 테마예요. 청주아집님, 재벌 야옹님, 감사합니다. 네. 자, 울산 외톨이님도 감사드리고요. 잠깐만. 아직 재방송 중계방 생겼다. 자, 중계방이 생겼는데요. 중계방을 좀 단일화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아프리카 업데이트가 안 되는 분들, 아프리카 업데이트가 안 된다는 분들한테 좀 전해주세요. 네. 아프리카 업데이트 안 되는 분들은 모바일 기계를 껐다 키면, 껐다 켜서 다시 앱을 다운받으면 시청이 가능하다고 꼭 좀 알려주세요. 이 본방인가 본데. 자, 중계방송을 좀 단일화해주세요. 예. 중계방송을 단일화하라. 예, 중계방 단일화를 촉구하는 망치부인입니다. 자, 김태흠이 삼선 의원이다. 그래요. 그 충남 서천 그쪽으로 놀러가면 안 되겠네. 그래요. G프로는 아프리카 접속이 안 된다. 모바일 껐다 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제 아프리카 업데이트 공지가 떴어.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업데이트 공지된 거를, 아프리카에 업데이트 공지된 대로 업데이트를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업데이트를 하면 문제가 생겨. 왜? 안드로이드 폰들 중에 지금 아이폰은 별 문제 없죠. 안드로이드 폰이 문제지. 앱을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는데 중간에 깔리다 말고 다운돼 버리는 거. 아무리 깔아도 안 돼. 그럴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아프리카 앱을 삭제를 하세요. 아프리카 앱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전원을 껐다 켜. 그리고 다시 앱을 다운받으면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해요. 네. 상황이 지금 김태흠 초선이다. 아, 그래요. 초선이에요. 아까 삼선이라는 분은 뭐 보고 그런 거야? 초선이래잖아. 내 생각에도 초선인 줄 알았어. 왜냐면 그 전에 못 봤거든. 2012년 이전에 못 봤기 때문에. 예. 아이폰은 업데이트에 문제가 없는데 안드로이드에만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응. 아까는 안 됐는데 지금 다시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누르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아프리카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잡은 모양이야. 빛나농님, 야야님 감사합니다.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에 붙었어. 그렇구나. 음. LG U 플러스 쓰는 폰은 아프리카 앱 삭제가 안 돼요. 왜 안 되지? 비인부전님, 추니미호님 감사합니다. 앱으로 들어가서 삭제하면 되잖아요. 기계 앱으로 들어가서. 예. LG는 U 플러스 스토어에 들어가서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나는 그냥 잘 되던데? 추니미호님, 사탕님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LG U 플러스 기계들이 일단 업데이트에 문제가 없어요. 예. 업데이트에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LG 기계는 지울 때 그 설정으로 들어가서 앱으로 들어가야 돼. 설정에 앱으로 들어가서 영구 삭제를 눌러야 되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폰처럼 X만 눌러서 삭제가 안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사탕님, 깜장담비님, 민본주의 지향님, 갈매기님, 두서없음님 감사드리고요. 그래요. 오늘은 인트로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아. 오늘 인트로는 특히 별로 할 얘기가 없는 것 같고. 예. 어제 이제 우리 가족끼리 이제 막 얘기를 했는데 우리 딸이 열심히 이제 TV를 보고 있는 거야. TV를 보면서 열심히 자기 좋아하는 손톱을 칠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신랑이 엄마 아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나 학원에서 하는 학부모 간담회를 갔다 왔어요. 나는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니까 안 가고 신랑이 혼자 갔다 온 거야.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되게 이제 막 긴장을 한 거야. 그러니까 학원에서 막 겁을 준 거지. 애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막 정보를 엄청 얻으러 다녀야 되고, 그 막 여러 가지를 노력해야 된다. 뭐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해줘야 된다고 막 겁을 줬나 봐. 그러니까 이제 딸한테 와가지고 막 엄마 아빠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협조 체제를 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그런 거야. 근데 우리 딸이 그 말 딱 듣고 애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지.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딸은 날 닮았어. 어떤 면이 닮았냐면 나는 왜 내가 공부하러 가는데 누가 공부해라 그러면 안 해. 청소하러 가는데 청소 좀 해라 하면 청소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데 누가 이렇게 말 시키거나 뭐 시킴질을 하는 걸 나는 아주 싫어해요. 딱 우리 딸이 그렇더라고. 우리 딸이 나 닮아가지고 그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도와주겠다는 얘기가 싫었던 거야. 왜냐하면 그 도와준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은 아빠가 지금 자기한테 만족스럽지 않아서 도와준다고 그런 거 아니냐. 왜 자기를 채근하느냐. 그러면서 막 신경질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저께 깜짝 놀랐잖아 아빠가. 아빠가 너무 이쪽으로 해가 한쪽이 쭈그러져서 자버렸어.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예, 하늘의 노을님, JNPD님, 오아시스님 감사합니다. 더 영매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중재를 좀 하고 중재를 다 해서 이제 신랑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이렇게 풀었어. 그 다음에 이제 딸한테도 그랬지. 우리 딸은 다 훌륭한데 누군가 자기의 단점을 지적했을 때 좀 굉장히 과도하게 상처 입는 면이 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 누군가가 단점을 지적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엄마한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 그런데 그런 조언을 기분 나쁘게 받으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씩 한번 보고 쓸만한 건 챙기고 주워 담고 쓸데없는 거는 감사합니다로 넘어가라.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완성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나의 단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다는 거야. 애정이 있으니까 단점도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이지. 관심이 있으니까 단점을 보고 그 단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무관심한 것보다는 관심 있는 걸 좋게 봐라.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단점을 지적했을 때 그 단점을 흔쾌히 받아들일 줄 알아야 사람이 더 커간다. 근데 단점을 지적했다라는 것에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완벽주의인 거야. 나는 하나의 단점도 없다. 나는 완전 무결하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가 단점을 지적했을 때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아. 그래서 이제 나는 누가 나한테 단점을 지적하면 그래?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렇군요.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근데 그렇군요는 당신의 의견이 그렇군요. 근데 내가 그 의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 검토해 봐서 받아들일 것들은 받아들이고 챙길 건 챙기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누군가 나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를 지나치게 의존하면 안 돼.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을 거기에 너무나 이렇게 상처받고 신경을 쓰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때때로 사람들 중에서는요, 누군가의 단점을 계속 지적하는 사람이 있어. 불평불만이지. 누구한테도 칭찬을 하지 않고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지적질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사람들한테 가령 이제 그런 사람하고 친구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면 굉장히 골치 아파. 되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수용적으로 듣는 되게 착한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착한 사람 알아봐. 막 이렇게 지적질하면서 남을 괴롭히기 좋아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을 알아봐요. 그래갖고 그 착한 사람한테 계속 지적을 하는 거야. 똑같은 지적을 반복적으로 해. 그래서 그 착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거야. 예, 그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누군가가 나에게 단점을 지적한다면 그 단점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는 거야. 근데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되면 그건 거절하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보고 거절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반복적인 그 단점을 똑같은 주장을 해. 그러면서 나의 장점에 대해서는 별로 칭찬을 안 해. 근데 억지로 막 인위적인 칭찬을 가끔 하고 주로 말도 안 되는 단점을 지적한다. 그런 사람하고는 나는 친분 관계를 이어가는 건 안 좋다고 봐요. 그 사람들 중에 보면 내가 이제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주로 착하고 성실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주변에 그런 못된 인간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계속 위축이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쭈그러 들어가는 거. 그게 나는 굉장히 안 좋다라고 생각해. 자,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100% 완전한 인간이 아니다. 나는 100% 완전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방송을 하겠지만 어제 내가 방송한 것들 중에서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없나? 저는 잘못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내가 완벽하지 않고 나의 기억에도 착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방송한 내용들 중에 틀림없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뭐야? 내 말을 100% 믿으면 안 된다. 100% 믿지 말고 나도 내 말을 100% 안 믿으니까 계속 확인해봐라. 자료를 찾아보고 검증해보고 사실로 확인된 것만 믿어라. 그런 얘기를 늘 하잖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나의 깨달음이었어. 왜냐하면 나도 우리 딸하고 똑같이 내 스스로 되게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지적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야. 네가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지적질이냐.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화를 안 내고 막 그런가 싶었어. 막 위축이 됐었지, 청소년 때. 그러다가 청소년 때 그런 것들이 얘네들이 이게 습관적으로 이러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 그리고 나서는 누가 나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 지적이 의미 있나 없나, 가치 있는 지적인가 아닌가를 검토하게 된 거야. 그래서 내가 얘 말대로 이걸 고치면 내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얻겠다 싶으면 고쳐. 근데 그들의 주장을 가령 내가 목소리가 너무 크다 계속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목소리가 왜 이렇게 거칠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요. 내가 그 말에 위축이 돼가지고 목소리를 작게 하면
그거 누구 좋은 일이야? 나는 내 목소리 한껏 화내면서 소리 지르려고 하는 방송인데 목소리 크다고 지적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도 없잖아. 제 말을 듣는다 해서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런 건 그냥 딱 거절. 기각. 우리 조카가 요즘에 그래. 뭐라고 이제 지적을 하면 기각 딱 그래. 뭘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 이렇게 제안을 해도 기각. 그럼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야. 왜 기각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여자 조카 요즘에 뻑하면 기각 딱 하면서 잘라버려. 그러니까 이제 거절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완벽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돼.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어요. 예, 세상에 완벽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한다.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돼. 요 생각은 내가 정말 실수했을 때 그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지만 어떤 때 필요하냐면 자신의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때때로 보면 사람들 중에 죄책감 있잖아. 내가 그때 잘못한 거, 그 나의 아주 작은 잘못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때때로 그 과거의 죄에 매달려서, 과거의 죄책감에 매달려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뭐냐?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그 실수를 바로잡으면 된다. 실수를 바로잡는다는 얘기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실수했을 때는 빨리 신속하게 인정하고 바로잡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다. 그렇게 자꾸 각오를 다져야 돼. 안 그러면 과거의 자신의 잘못에 매달려서 거기 매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IMF 당시에 굉장히 알코올 중독에 빠졌던 아버지들, 그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때 왜 나는 좀 더 이기적이지 못했는가? 그 당시에 내가 정말 이기적이지 못해서 그 회사 생활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리고 막 그때 사장들이 막 억울한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 죽는 신용을 하면 이 착한 아버지들이 알겠다 그러고 스스로 이제 다른 데를 알아보죠 이러고 스스로 물러난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에 많이 걸린 거야. 왜냐면 그 사장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말을 믿고 자기가 그만둬 줬단 말이야. 근데 다시 취업이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순간 왜 내가 그때 버티지 않았을까? 조금이라도 더 이 퇴직금 몇 푼이라도 더 챙겨서 나올 걸. 나는 왜 그렇게 바보처럼 굴었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 후회를 한 사람들이 그 후회를 곱씹다가 알코올 중독에 걸린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제 그런 건 물론 우리가 이 IMF 때 그거는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비극이었지만 그 사회적 비극을 접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개인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자세는 우리들의 실수에 대해서 인정을 빨리 해야 된다. 빨리 인정하고 빨리 바로잡으려고 그래야 된다. 보통 그게 안 돼가지고, 그게 안 돼서 실수를 하지 않았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다라면서 계속 변명을 하면서 스스로를 괴물로 만들어가거나, 아니면 내가 실수했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너무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그 실수한 순간에 멈춰버리거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생의 실패나 인생의 실수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게 자신의 삶을 확장시키느냐 아니면 가둬두느냐, 거기 멈추느냐, 이게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 내 목소리가 너무 커요. 듣기 괴롭죠? 제가 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게요. 네, 듣지 마세요. 목소리가 너무 커갖고 괴로우면 듣지 마. 일단 소리를 최대한 줄여보고, 그래도 도저히 소리가 커서 못 듣겠으면 얘기를 해. 내가 강퇴시켜 줄게. 네, 하여튼 그래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 나의 실수에 대한 자세, 그러면서 또 가령 이제 옆 사람의 실수를 바라보는 자세도, 자, 그러면 내 옆 사람은 완벽해서 가령 나보다 상사 또는 내가 이렇게 그동안 좋아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은 단 하나도 실수를 하지 않을까요? 실수를 합니다. 왜? 인간이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 모든 인간은 실수를 해요. 바둑을 두다가 항상 이기는 게 아니라 질 수도 있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고 내가 따르는
선배나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또는 뭐 이렇게 그 정치적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실수가 아니다, 잘못한 게 아니다, 막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가령 이제 문재인이 그 참배를 갔다, 그게 잘못한 게 아니라고 막 우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거기서 쓸데없는 논쟁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위험한지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그거는 내가 따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실수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우기는 거는 그 사람이 실수했다라는 것을 상대방이 계속 강조하게 만들어. 이의 잘못, 이 사람의, 내 친구의 잘못을 앞에 있는 애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하게끔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잘못이 계속해서 확장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내 친구의 잘못을 누군가 지적하려고 그래. 그럴 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직접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직접 얘기해. 그리고 끊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 다음 나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이 박정희 묘소 참배한 거, 그거 잘못한 거 맞다. 그건 잘못한 게 맞다. 그런데 문재인이 왜 참배했느냐고 욕을 백날 한다고 나아지는 거 있느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야. 그러면 문재인은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원인을 따져보자. 이거는 박정희 무덤, 이승만 무덤이 국립묘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매번 야당 대표가 바뀌었을 때 안철수가 박정희 묘소 같다고 욕하고, 문재인이 박정희 묘소 같다고 욕하고, 그 다음에 또 제3의 후보가, 또 다른 후보가 나와가지고 다음 세대가 나와서 참배 안 가면 안 갔다고 욕하고, 가면 갔다고 욕하고, 이게 얼마나 소모적이냐. 이 문제를 끝내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다? 무덤 파내버리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박정희 무덤, 이승만 무덤을 더 이상 이 우리의 새로운 야당 대표들이 그 덫에 걸리지 않도록 아예 파내자는 운동을 해버리자. 그게 더 큰 방향이다. 예, 그게 내 주장이야. 근데 계속해서 문재인이 박정희 무덤 갔다라는 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을 계속 물고 늘어지는, 아주 조직적으로 물고 늘어진 애들이 있어. 얘네들은 목적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거기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덩달아 따라간 사람도 있겠지만,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번 주말이 매우 중요해요.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중요하냐?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완구에 대해서 어떻게 여론을 만들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은 어떻게든지 이번 주말에 여론을 뒤집어야 돼. 그래야 이완구를 총리로 삼고, 그리고 이제 지네들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해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주 고도의 술수를 쓰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노무현 정부의 총리 후보가 이완구 같았다. 그러면 매일매일 그 조중동 채널A, TV조선, KBS, MBC가 여론조사에서 여론이 이렇게 부정적이다 공지하지 않겠어요? 내가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이완구 청문회로 모든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뭘 보고 알 수 있냐? 팩트TV 시청률 보고 알았어. 팩트TV 시청률이 100명도 안 되던 시청률이 이완구 청문회 때 3,000명이 보더라고. 그건 뭐야? 국민의 관심이 30배로 증폭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그거 보면서 다 욕했잖아. 거기서 누가 이완구를 쉴드 쳤어? 아무도 쉴드 칠 수 없었잖아. 그렇다면 대부분은 만약에 노무현 정부의 총리 후보가 이랬다라면 KBS, MBC 여론조사 반드시 해서 날마다 틀었을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네이버 계속 실검 뜨고. 그렇게 국민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나왔다라고 대대적인 보도가 없어. 웃기지 않아요? 대대적으로 지금 이완구 청문회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음성 녹화 파일 공개되고, 아니 1월 말에 날마다 박근혜 지지율 조사해갖고 발표하던 언론들이 이완구에 대해서 왜 날마다 조사해서 발표 안 해? 좀 웃기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될 때 마침 사육사가 죽었어. 마침 사육사가 죽으니까 그 사육사 뉴스가 더 길어. 그 다음에 남해 안에 고래가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그냥 뉴스에 한 10분 가까이가 남해안 고래 사진 보여주고 남해안 고래가 온 거에 대해서 그리고 막 사육사 죽은 거에 대해서 이 동물 전문가들이랑 막 토론하고 그러더라고. 그렇지. 남해안에 고래가 나타난 건 꽤 큰일이야. 드문 일이야. 근데 그 고래가 나타났다가 알아서 나갔다며. 아니 이게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동물의 왕국이 아니잖아. 이 민주주의 인간의 민주주의 국가인데 인간의 민주주의 국가 운영에 관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맨 동물 뉴스만 하고 있어. 자, 내가 오늘 사육사 얘기를 그랬는데 까먹었네. 사육사 얘기로 바꿀까? 제목을? 그래. 그래. 사육사 얘기로 제목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 작년과 똑같은 사육사 사망사고. 지금 막 그 사육사 얘기 계속 나오고 있죠. 그죠? 내가 이걸로 제목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이걸로 제목을 한다 그러면 또 그 뉴스가 사라질까봐 그 사육사 얘기 안 했어. 근데 지난번에 아침에 계속 얘네들이 막 여론 작업하길래 내가 오늘 제목은 누구로 할까 뭘로 할까 그랬더니만 그 뉴스가 싹 사라지더라고. 검색어에서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아침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때 말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요걸로 딱 제목을 달아야지. 근데 오늘은 그래서 이제 사육사 얘기를 아까 아침 때 안 물어보고 모른 척 하고 있었어. 일단 사육사 얘기 간단하게 넘어가면 나는 작년에는 그 기사를 못 들었어요. 아까 작년에도 사고가 났다는 거 알았어. 사고가 났고 그래서 작년에 뭐 대책을 세우고 그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사고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내가 몰랐어. 근데 오늘 뉴스를 듣다 보니까요, 작년 사고하고 올해 사고가 판박이라는 거야. 작년 사고랑 올해 사고가 판박인데 작년이랑 똑같았대.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사육사가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내실의 문을 네 군데를 잠궈야 된대. 그러니까 그 맹수한테 들어갈 때는 사육사들이 내실의 문 4개를 다 잠근다는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뒷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 4개 중에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거야. 작년에도 그랬대. 작년에도. 그러니까 왜 이제까지 그냥 한 사람이 들어가서 다 했냐 하면 보통 문 4개를 다 잠궈 놓고 뒷정리를 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됐던 거야 이제까지. 그런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 내실 문이 열려 있었고 그래서 사람이 죽은 거야.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 4개 중에서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사건이 발생해 사육사가 죽었어. 그럼 사육사가 죽었으면 이게 지금 암사자하고 숫사자가 그 둘이 어슬렁거리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육사가 어떤 사고를 당했는지 그게 일단 조사가 돼야 되잖아. 가령 이제 시신의 상처를 봐서 이게 암놈 건지, 그리고 이 시신의 이 살점에 보면 DNA가 묻어 있을 거라고요. 입에서 침을 묻혔을 거니까. 침을 묻혀가지고 뜯어 먹었다라면 그 당연히 상처에 DNA가 있어. 그러면 순놈하고 암놈하고 누가 범인인지 DNA 검사하면 알 수 있단 말이야. 숫사자 암사자 DNA 검사해서. 그럼 누가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이 사육사 사고에 대해서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제대로 되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요, 작년에 뭐 서울시와 서울대공원은 2인 1조의 원칙을 세운다라고 설레발을 쳤다. 그러나 여전히 그게 관리 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다. 그러는 거야. 자, 설레발을 쳤고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면 가령 이게 과천에서 똑같이 작년 사고는 과천에서 일어났잖아. 그지? 작년 사고는 과천에서 일어났어.
그리고 이번 사고는 이게 그 어린이 대공원에서 일어난 사고고, 그러면 이 2인 1조로 하겠다라고 막 했던 건 이거 과천이잖아. 그리고 그 원칙이 정해졌잖아. 그런데 그 원칙을 따르지 않은 게 동물원에서 사육사들이 안 따른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 사육사들이 왜 안 따랐느냐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사육사가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거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결국은 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서울시나 무슨 각종 그 지방 자치단체들이 동물원을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사육사를 대우하고 있는가, 사육사들이 충분히 2인 1조로 움직일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 이쪽 부분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 책임이냐 이 얘기만 이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박원순 시장이, 그러니까 근데 이상한 거는요, 지금 그 동물원 사건에 대해서 박원순에 대한 비판은 많이 안 하고 있는 거지.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웃기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는 어저께인가 그저께지 무슨 체육관이 무너져 내렸잖아. 체육관이 무너져 내렸고, 그 다음에 뭐 뭘 계속한다고. 그러니까 사당 체육관이 무너졌어. 사당 체육관이 신축 건물인데 무너져가지고 그 10명인가가 매몰됐잖아. 10명인가 매몰됐다가 구조됐어요. 내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사건을 막 크게 확대 과장하면서 막 그 박원순에 대한 책임을 몰아가는,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쑥 들어갔어. 그지?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동물원 사고가 터지면 동물원 사고에 대해서도 박원순을 막 그 비난하는, 박원순에 대한 비난으로 막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기운은 또 별로 없어. 이유가 뭘까? 이게 지금 아니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은 서울시 관할 아니야? 이게 유경재단 개인 소유예요? 그래서 아무 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유경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그런데 왜 박원순 시장을 언급을 해 또? 그럼 유경재단 개인 거면 거기 박원순이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은근히 서울시 얘기를 계속 덧붙여서 보도하는 이유는 뭐야? 뭐가 언제적 건데 계속 얘기를 해? 그 사망, 사당 체육관은 정몽준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사당 체육관은 정몽준에 관계된 거고, 그리고 지금 어린이대공원 그 동물원 사건은 유경재단 거라서 박원순을,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근데 뉴스에서는 마치 서울시가 잘못한 것처럼 뉘앙스를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막 박원순 욕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야. 왜 그러지? 아니 틀림없이 라디오에서는 쓱 지나가면서 서울시를 끼워 넣었단 말이야. 서울시의 관리 감독 책임이 어쩌다는 등 이렇게. 그러면은 막 박원순 욕을 할 줄 알았는데 박원순 욕이 생각보다 안 나와. 왜 그러나 했더니 그러니까 이제 사당체육관은 정몽준하고 연관되어 있고, 그 어린이 대공원은 유경재단하고 연관되어 있어서 문제를 확대 못 시켰구나. 그런데 이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집도 서울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박원순을 완벽하게 못 가는구나. 좀 더 그 부분은 이제, 이거 오늘 이제 사육사 얘기는 오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하여튼 작년에 사육사 문제가 언제 터졌는지 한번, 작년 1월경이지.
작년에 사육사 사망사고가 작년 언제쯤 터졌는지 한번 확인해 봐봐. 내가 그때도 뭔가 다른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 사육사가 죽은 걸로 막 떠들었던 기억이 나요. 1년 6개월 전. 그러면 그러니까 재작년 8월? 재작년 8월? 그러면 그 당시에 한참 그 국정원 댓글 문제 가지고, 국정원 댓글 문제 가지고 막 우리가 문제 삼을 때 아니야. 그때 이제 이 사육사 사망사고가 터져가지고 그걸로 막 박원순의 인사정책의 문제 막 공격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보니까 이제 그 사당 체육관은 사고가 딱 터졌어. 그럼 난 이걸로 이거 박원순을 묻으려고 하겠구나 생각했단 말이야. 그런데 박원순하고 나경원 나란히 사진 찍어가지고 돌리더라고. 얘네가 왜 그러지 그랬어. 그랬더니만 사당 체육관에 정몽준이 연관되어 있어서 이걸 더 이상 물고 늘어지지 못한 거네. 그리고 이게 지금 어린이 대공원 사육사 사고도 왜 나아지지 않느냐라고 막 치고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안 키우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러분, 그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이라고 안 하고 뭐 전농동 동물원이라 했던가? 처음에 기사가요 어린이 대공원 동물원으로 안 나온 거 알죠? 어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능동 그러니까 보통 이게 어린이 대공원으로 알려져 있잖아. 과천은 과천 서울대공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이번에는 어린이 대공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명칭이잖아. 그런데 무슨 능동 대공원 동물원 이런 식으로 그쵸? 롯데월드는 잠실의 한 놀이공원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롯데월드는 잠실의 한 놀이공원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은 능동의 한 동물원이라고 표현하고. 이게 지금 기자들 참 애써. 물론 기자들이 그랬겠어? 언론사에서 제목을 그렇게 뽑는 거지? 잠실의 놀이공원 한 게 아님? 참 애써. 참 애쓴다고. 아니 나는 이거 대형사고다 해서 뉴스를 찾아봤는데 별로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했지. 이게 뉴스가 커지면 이게 박원순만 잡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도 세트로 죽기 때문에 안 키우는 거구나. 그리고 이게 서울시에서 관리했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시 소유가 맞다. 서울 어린이 대공원이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유경재단 어린이 공원하고 다른 거야? 자, 유경재단 소유는 서울 어린이회관이고 그 어린이 대공원은 서울시 소유고, 그 얘기를 좀 자세히 누가 설명한 거 뉴스가 좀 올라오면 같이 좀 봅시다. 아니 왜냐면 지금 서울랜드는 과천이잖아. 과천 서울랜드, 그러니까는 1년 6개월 전에 사육사가 죽은 건 과천 서울랜드였어. 그 과천 서울랜드였고, 과천 서울랜드에서 사육사가 죽을 때 사고는 그 이제 막 박원순 책임으로 막 몰아갔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이 그 동물원장을 임명을 했다. 근데 그 동물원장이 임명된 상태에서 사람이 죽었으니까 박원순 책임이라 그런 거야. 그런데 이 죽은 사육사가 이 원장이 와서 임명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1년이 넘게 사육사 일을 해왔던 거야. 그래서 이게 박원순 책임이냐 이러면서 논란이 돼가지고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막 박원순 책임으로 몰고 가다가 이 사람이 그 사육한 일을 한지는 박원순이 임명하기 훨씬 전부터라는데, 그래가지고 얘기가 쑥 줄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공원은 과천 서울랜드, 과천 서울랜드 서울대공원 요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맞고, 그 나머지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보자고. 여기서 막 헷갈리지 말고, 그러니까 누가 그냥 정리된 뉴스 올릴 때까지 가만히 있자고. 좌우지간
1년 6개월 전에 사육사가 죽은 거나 이번 거나 공통점이 뭐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핵심은 그거야. 문 4개를 다 잠근 다음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열려 있었대. 그런데 하나가 열려 있었던 책임을 누가 열어놨는지 모른다는 거야. 어? 누가 열어놨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거기 CCTV가 있대요. 그러면 CCTV가 있어. 그러면 CCTV를 24시간만 돌려보면 나오는 거 아니야? CCTV를 24시간 돌려보면 문 4개를 어떤 사람이 잠그는지 그것까지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 CCTV가 있는데도 방치했다는 거야. 사육사가 상처를 입고 굉장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도 빨리 신고를 안 하고 20분인가 뒤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이 사육사가 죽은 상태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에서 시간을 끌어서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죽었다는 거야. 이번 문제 뭔가 이상해. 그리고 나는 그러면서 그 1년 6개월 과천사고 그것도 재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원래 그러니까 왜 사육사가 한 명씩 다녔냐 하면 2인 1조를 할까는 우리나라의 사육사 제도가 한 사람이 그러니까 사육사가 많지가 않다는 거야. 첫 번째는 사육사가 많지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야. 가령 맹수를 다룰 때는 사자에 대한 전문가가 사육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한다는 거야. 그러질 못하고 그냥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짧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많은 동물을 돌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전문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육사도 3년 동안 그 일을 했다는 거야. 이번에 사망한 사육사도 3년 동안 그 일을 했고 늘 혼자 다녔고, 혼자 다녀도 안전했던 이유는 4개의 내실이 잠겨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야. 그런데 어떤 일이 왜 그랬는지 모르는데 한 군데가 열려 있었고 그 열린 곳으로 사자가 나와서 해쳤다는 거야. 이거 살인사건 아니야? 이거 살인사건 아니냐고. 누가 문을 열었는지, 이게 그냥 사육사가 죽은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려있는 문,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1년 6개월 전에 그게 중요했다면 그 1년 6개월 전에 그 수사는 제대로 됐는지 이거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아. 오늘 아침 나온 거에서는 하여튼 문 4개가 잠겨진 상태에서 작업을 했었는데 하나가 열려 있었다는 거야. 누가 열은 거 아니야? 하여튼 누군가가 혹시 이 사육사를 죽이기 위해서 열어놨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거는 단순히 사자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된다. 짐승이 말 못한다고 말이에요. 짐승이 말 못한다고 맹수가 죽였을 거다, 그렇게 그냥 결론 내리는 거 그거 옳으냐. 이 사건 철저히 조사해야 될 것 같다. 어떻게 문이 열려 있었고 그리고 자기를 돌봐주는 사육사를 왜 맹수가 그렇게 공격했는가. 외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흔한가. 이거는 좀 뭔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또 사육사 얘기 또 할게요. 자, 일단 오늘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자, 중요한 거. 자, 또 이렇게 넘어갈 뻔했어. 이게 인생 오프닝을 하다 말고 확 저기로 빠져가지고 뉴스로 빠져서, 그러니까 실수를 용납해야 된다.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의 실수도 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실수했을 때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못하지 않았다라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빨리 인정해 주는 거야. 그리고 그런 잘못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자세다. 가령 우리가 박근혜가 세월호 문제, 박근혜의 잘못도 있어. 근데 우리가 박근혜 욕만 했어요?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세월호 문제를 다룰 때 나는 맨날 박근혜를 까는 사람이야.
근데 이게 세월호가 박근혜만의 문제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책임져라. 박근혜 얘기만 했어? 아니잖아. 이 세월호 문제는 한국선급, 해운조합, 이명박, 박근혜, 국회의원들 그들이 모두 공범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죠?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을 추적할 때 한 놈만 그 자기가 미워하는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덮어씌우면 안 되는 거고,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근데 이번에 하여튼 그래서 동물원 문제, 그리고 문재인의 참배 문제, 이걸 대하는 우리의 자세, 무엇이 올바른 자세인지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게 인트로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스로 들어가는데, 뉴스로 들어가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자, 여러분, 우리 팽목항, 내일 팽목항 갑니다. 제가 이제 세월호 304일, 내일이면 305일째가 되는 날 2월 14일에 팽목항에서 범국민 대회를 하기로 했어요. 왜 범국민 대회를 하기로 했느냐 하면, 지금 이제 세월호를 우리 정부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인양을 못한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똑해놓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계속 여론을 호도하는 거야. 여론을 조성하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운 국민 열세를 들여서 그 수천억이 들어가는 세월호를 건질 필요가 있느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하고 새누리당은. 자, 그런데 지금 그 배 안에는 아직 찾지 못한 9구의 시신이 있을 수 있다. 9명의 실종자가 그 배 안 어딘가에 갇혀 있을 수 있는 사건이야. 또 이게 그 9명, 그 9명 때문에 수천억 국민 세금을 낭비하냐라고 얘기하는 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국민 혈세가 아까운데 이명박이 수백조 원 날릴 때 뭐 했냐. 이명박이 자원외교 한다고, 그리고 또 뭐 한다고, 자원외교하고 그 4대강하고 그러면서 수십조 원 수백조 원 날릴 때 너네 뭐 하다가 이제 와서 이 시신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이 도대체 304명의 국민이 왜 죽었는가, 304명의 국민이 죽은 이유를 찾기 위해서 배를 건져 조사를 해야 된다는데 그걸 가지고 세금 낭비 얘기를 하냐. 너네가 그렇게 국민 세금한테 관심 많았으면 이명박 4대강 비리, 이명박 자원외교 비리, 이명박 방산 비리, 정말 수십조 원씩 날려먹은 사건들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느냐. 그게 우리 주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를 인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세월호 인양을 안 하려고 시간을 끌어. 그리고 기술적으로 못한다고 막 뻥을 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영국의 조사단이 세월호 인양 가능하다는 거야.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 그림까지 그려서 설명을 해줬어. 밑으로 뭘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도크를 연결해갖고 들어 올리면 되는데 그냥 가능하다는 거야. 그런데 계속 우리 정부는 기술적으로 힘든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국민 혈세를 유병언니가 저렇게 돼가지고 국민 혈세를 걷어야 되는 게 문제다 이러면서 안 걷으려는 거야. 안 들어 올리려는 거야. 인양을 안 하려고 시간을 끌고 지금 국민들 잊어버리길 바라는 거야. 이유가 뭘까? 이유가 이게 나오면, 이게 올라오면 뭐가 들통이나, 국민 304명이 왜 죽었는지가 들통이나, 이 국민 304명이 왜 죽었는지 이게 선체를 건져 올리면 다 티가 나요. 잘못 고쳤다, 증축한 문제, 조탁이 고장난 문제, 충돌이 있었다라는 그 여러가지 쿵소리, 그 다음에 어떤 가스 냄새, 기타 등등의 모든 원인이 밝혀지는 거야. 선체를 검증해서. 그게 싫은 거지. 그걸 끝까지 묻어야 되는 놈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인양을 못하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세월호를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일 그 팽목항에 모이기로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어. 얼마나 많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내일 갈 겁니다. 저는 내일 갈 거고요. 그 자리에 오신 분들, 망치부인방 시청자분들 오시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인사하고 우리 망치부인방 시청자들 같이 모여서 그 범국민 대회에 참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어디 있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현장에서 생방송을 할게요. 현장 모바일 생방송으로 뭐 망치 부인을 찾고 싶은 분, 사람이 얼마나 올지 몰라. 뭐 조금밖에 안 왔으면 찾기가 쉽겠지만 그 사람이 많이 몰리면 찾기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 쉬운 곳에서 이 망치 부인이 이렇게 있을 테니까 내일 그 현장에서 망치 부인 방송, 모바일 방송 보고 찾아오세요. 예. 그래서 그 이제 평록항을 가는데요. 지금 버스가 전국에서 여기저기서 출발을 해. 그래서 보니까 자, 지금 그 여러분들 이 저기 세월호 대책위에서 준비된 버스 요거 공지 좀 올려주세요. 채팅창에. 내일 아침까지 이 방송 보시면서 그 세월호 대책위에서 준비된 버스 인정된 이게 또 이 버스가 뭐 이렇게 이상한 놈들이 버스 만들어가지고 이쁜 아리따운 아가씨들을 막 납치하고 만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세월호 대책위에서 공인된 버스 그 공지사항을 확인하셔가지고 예, 어디서 버스를 타야 되는지 예, 그거 공지사항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망치부인방 시청자 여러분 그 팽목항에서 만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팽목항에서 그 만나기에 뭐 인원이 좀 적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일 못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내일 낮에 일이 있다든가 저녁 때 일이 있어서 못 오시는 분들, 그 못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러분 못 오시는 분들은 팩트TV나 망치부인 방송 시청을 해주시면 돼요. 참고로 팩트TV가 훨씬 소리하고 화질이 좋아요. 예, 현장에 그 범국민 대회 내용을 보시려면 그 팩트TV를 보세요. 그리고 망치부인 모바일 방송은 망치부인이 거기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망치부인 찾아오는 사람들 용으로 틀어놓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두 개를 동시에 시청이 가능하잖아요. 팩트TV를 보시면서 망치부인 모바일로 보고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일단 팩트TV로 일단 주 메인 시청을 해야 된다. 왜냐면 거기가 음질하고 화질이 좋아. 그리고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 이 메인 카메라가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국민 대회의 내용을 잘 보시려면 팩트TV를 보시는 게 좋고, 근데 이제 현장에 오신 분들이 망치부인 찾을 때는 망치부인의 모바일 방송을 보시고 오면 되고, 그래서 우리 방송은 현장에 오셔서 찾으려는 분 용이니까 그 시청자는 주로 팩트TV를 보자.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팩트TV 시청투쟁을 해달라. 팩트TV 시청투쟁을 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 세월호를 인양해야 된다라는 굳은 의지가 있다는 걸 현장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 시청투쟁으로 이 팩트TV를 같이 시청해서 시청률을 막 올려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첫 번째 뉴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예, 두 번째 이야기. 이거 영종대교 얘기 제가 엊그저께 했는데 다시 한번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면, 영종대교가 그게 민자도로잖아요. 민간에서 민자사업소에서 운영하는데 이번에 뉴스 보니까 다 나오더만 전혀 여기가 안개가 잦은 지역인데 안개가 자주 끼고 지난번에도 벌써 20중 추돌 사고가 있었던 곳이야. 근데 아무런 안개 대비 시스템이 없어. 언제든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곳이야. 그래서 이번 문제는 이게 안개가 자주 끼는 곳이라는 것은 문제가 맞다. 그러나 단지 안개만의 책임으로 몰 수가 없다. 이건 그 도로를 관리 운영하는 민자도로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민영회사, 그 관리회사가 이건 책임져야 될 문제예요. 이 문제는 단지 안개 문제가 아니다. 안개가 그렇게 많이 끼면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표시를 한다는 거야. 외국에도 이런 도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이 안개 양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라는 안내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주 설치하고 그 관리를 철저히 해준다는 거야. 그러라고 돈 받는 거 아니야? 그 비싼 통행료 왜 받냐고. 그 국민의 안전과 그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서, 서비스를 위해서 돈 받는 거 아니야?
과속을 못하게 유도를 했어야 된다고. 과속을 못하게 유도를 해야 된다고. 이거 봐. 과속이 문제다. 계속 과속이 문제다.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 그래서 다른 나라는 안개가 끼면 속도를 줄이라고 표시를 다 해준다고. 평상시에는 50km까지 간다라면 안개 정도가 시야에 따라서 속도를 더 줄여라, 이런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화살표가 뭐 1개부터 3개까지 조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또 자주 있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민자도로, 이 영종대교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다는 거야. 이거는 그 관리회사, 즉 민자도로를 만드는데 돈 조금 넣고 존나 많이 통행료 뜯어가는 관리회사 책임이다. 그렇게 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거는 나 한 사람이 속도를 줄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시스템의 문제라고. 시스템의 문제. 민자도로를 관리하는 회사에서 제대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게 문제야. 오케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로. 어저께 우리 그 관련 기사 좀 찾아봐. 어제 우리가 봤던 그 미친 판사 있잖아요. 그 완전히 일배 판사, 일배 수준으로 댓글 달았던 그 부장 판사가 누구래? 영장 담당 판사였대. 그 일배 댓글 판사가 영장 담당 판사였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까지 도대체 이런 게 왜 어떻게 영장이 발부됐냐 했던 영장이 다 거기서 나왔더만. 이석기 영장도 거기서 나왔고, 예, 이석기 그거 관계 그 자료 우리 올라왔나?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영장 실질 심사. 예, 이거 봐. 내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딱 또 방을 깰라 그러잖아. 그지? 그 기사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요? 여기 나와 있네. 고발 뉴스. 이상하게 수원지법으로 계속 서울중앙지검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영장을 받았어. 이유가 이 판사한테 받으려고. 정치 편향 댓글 부장판사 이석기 사건 등 영장 전담. 예. 정치적으로 편향된 댓글을 상습적으로 작성해온 현직 부장판사가 과거 영장 전담 판사를 지내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룬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더욱 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2012년 6월 유권자들에게 상품권을 살포하고 기초의원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우재창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야당은 종북정당 등의 정치 편향적 댓글을 익명으로 작성한 판사가 야당 의원을 구속하도록 한 것. 또 A 부장판사는 그해 7월에서 8월 통합진보당 핵심 당원인 홍순석, 이상호 씨에 대한 감청영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 씨는 영장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통진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애초 수천 개라고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1만 개의 댓글을 2008년부터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또는 소속 법원의 다른 판사들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까지 올렸다. 어떤 판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표현한 그 게시물을 하나 올렸다고 징계를 받았어요. 예.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겨레에 따르면 A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이나 소속 법원의 다른 판사들 사건에 대해서도 주관적인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을 막 올렸대. 댓글은 익명으로 작성됐으나 법원에 있는 사건에 대해 의견 표명을 금기하는 판사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견줄 때 부적절한 행동이다. A 부장판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세월호 유족 비난, 호남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 등을 표현한 댓글 이외에 동료 판사들을 비판하기도 했다. 2012년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판사회의가 열리자 이 부장판사는 독재 정권 때문에 마음 놓고 말도 못하겠다면서 각하새끼 짬뽕, 각하빈견, 쥐새끼 등등 온갖 비난을 즐겁게 퍼부어 댄다고 비판했다.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쓴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중징계 소식에도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 이라고 적기도 했다. 예. 그러면 님이야말로 좀 판결 좀 잘하고 판사 역할 좀 잘하지. 아니 1만 개의 댓글을 2008년부터 달았대. 판사가 1배야? 아이디 5개로 6년간 10,000개. 업무 중 뭐라고요? 업무 중 새벽 시간에도 작성.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거 정신적인 문제 있는 것 같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한테 이제까지 영장 발부를 알고 했다는 거 아니야. 다른 정상적인 판사는 안 해줄 영장을 막 발부한 거야 이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일부러 알고 그 사람한테 가서 영장을 달라고 그런 거야. 영장을 발부하다. 그럼 영장이 뭐냐? 이것도 영장 모르는 분들 있죠? 일단 요 기사까지만 보고. 부장판사 막말 댓글 뜯어보니 6년간 10,000개. 새벽 4시에 올리기도. 대다수가 정치 편향 비서고 포함. 특정 지역 노골적 비하. 노무현 전 대통령 비아냥. 자신이 맡았던 사건은 물론 소속 법원의 다른 판사 판결도 댓글. 이아묵의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3개와 다음 아이디 2개로 자, 그래서 미안합니다.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요. 예. 이 암흑의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2008년부터 네이버 아이디 3개와 다음 아이디 2개로 1만 개 가까운 뉴스 댓글을 작성했다. 애초 수천 개라고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많다. 평일 업무 시간에 수십 개의 댓글을 다는가 하면 새벽 4시께 작성한 댓글도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자신이 맡았던 사건 또는 소속 법원의 다른 판사들이 심리하는 사건에 대해 주관적인 주장과 막말을 섞은 댓글까지 올렸다. 비록 익명이기는 하나 법원에 있는 사건에 대해 판결문이나 법정 발언을 빼고는 의견 표명을 금기시하는 판사들의 일반적인 태도와 견조 부적절한 행동이다. 법관 윤리강령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논평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태권도 관장의 남자 초등학생 성추행 사건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한 뒤 관련 기사에 6차례 댓글을 달았다. 그는 다른 이의 댓글에 벌금 2천만 원이 지나치다는 내용이 있자 재판장이 그러게요.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의원이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셨네요. 라고 대답. 이런 경우에 징역 5년에서 30년,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정해놓은 국회의원들이 정신병자라고 했다. 다른 재판부가 맡은 분류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기사에는 딸년이 벗고 설친 사진까지 법정에 다 나왔는데 사위 간통 고소하고 그 법정에 방청간 유족들 참 뻔뻔한 철면피네 등 재판 상황에 대한 댓글을 여럿 달며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고인의 전 아내의 가족을 비난했다. 살인을 저지른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한 재판부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합의를 이유로 형량을 낮췄다는 내용의 기사에는 오원춘에게 사형 선고하며 증거가 없음에도 인육 유통설을 과감하게 제기했던 그 재판부는 그렇다면 그 양식을 무조건 신뢰한다고 비꼬았다. 세월호 유족 총회에서 여야 재합의 특별법 반대했다. 무보험자가 낸 교통사고로 가족이 죽은 유족 천지, 무참하게 가족이 살해당한 유족도 많다. 진상규명이라면 그 유족들이 우선이 아닐까. 대구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호남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도 자주 표현했다. 법관 윤리강령에는 법관은 혈연, 지연, 학연, 성별, 종교, 경제적 능력 또는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편견을 가지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는 전라도는 절대 안 바뀌어요. 대구 사람들이 못 따라갈 절대 숙골들이죠 등의 글을 올렸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9일 법정 구속되기 전에는 서울고법의 재판장이 호남 출신이 아닌데도 김 부장이 전라도 관련성으로 유죄 판결이 날 듯이라고 썼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적으로 비난한 글도 많다. 촛불 폭도들이 존경하는 서민 대통령 노무현은 수억 원대 뉴욕 주택과 차용증 한 장에 10수억을 빌리는 마이다스의 손이죠. 야, 이거 허위사실 유포까지 하면서 고인을 모욕한 거 아니야? 투신까지 쯧쯧. 노무현은 왜 머리통을 바위에 터뜨려. 어머. 이거 심각하네. 인생을 자퇴했죠. 훌쩍 뛰어내려 머리통 박살 등 극단적인 표현을 서슴지 않았다. 영화 변호인 기사에는 저승에 계신 남상국 사장님 그리고 그 유족분들 지켜드리지 못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쳐죽일 놈이 저승에서 혹은 꿈속에선 정말 죄송하다 했다고 사과 한마디 진심으로 하던가요? 라고 댓글을 적었다. 세월호 유족도 비난했다. 지난해 9월 일반인 유족은 학생 유족들 대변인을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대리기사 폭행건으로 쌍방폭행 주장하던 유족 대표들은 일방폭행으로 거짓말 뽀록나며 모레쯤 구속영장 발부라며 촛불 폭도들 오늘 밤 정말 집단 투신하고 싶겠다고 적었다. 그러나 동료 판사들의 표현의 자유에는 인색했다. 2012년 초 서기호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판사회의가 열리자 독재 정권 때문에 마음 놓고 말도 못하겠다면서 각하새끼 짬뽕, 각하 빙기와 쥐새끼 등 온갖 비난을 즐겁게 퍼부어댄다고 동료들을 비판했다. 각하새끼 짬뽕이라는 표현을 페이스북에 올린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중징계를 받자 글게 페이스북 치워놓고 네 일이나 좀 열심히 하지 그러셨삼이라고 적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이죠. 그죠? 네. 굉장히 충격적인 수준의 댓글을 달았는데, 자, 이 사건 좀 수상해. 뭐가 수상하냐 하면 이걸 어떤 네티즌이 논쟁을 하다가 검색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직 부장판사인 걸 찾아냈다는 거야. 구글링을 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구글링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현직 판사라는 것을 알아내서 이걸 한겨레에다가 제보를 했다는 거야. 아니, 한겨레인가 손석희 뉴스인가에 제보를 해가지고 이게 터진 사건이에요. 근데 요 사건의 내용이 굉장히 좀 잔혹하잖아. 정말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거의 국정원 댓글 수준이야. 나한테 썼던 그 좌익교수, JTBC, 그 손석희 뉴스에 제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악플 달았던 국정원하고 이 수준이 너무 비슷한 거야. 수준이 너무 비슷하고, 예, 그러니까 네티즌이 추적을 해서 제보를 했다는데, 뭔가 좀 이상해, 이 사건이. 뭔가 감이야. 뭔가 이렇게 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왠지 이거, 이 사람이 지금 잠적했다면서요. 예.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잠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이, 그리고 막 근무 시간에 수십 개의 댓글을 달고, 새벽 4시에도 달고,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해. 그리고 아이디를 5개나 만들어서, 부장판사 정도 되면,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걸로 알아요. 판사가 그렇게 업무 시간에, 잠깐만.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한 사건이야, 이 사건이. 조금. 나는 이게 혹시 아이들을 도용당한 거 아닌가. 아니면 혹시 자녀나 다른 사람들이 이 아이들을 도용해서 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인 신상 정보를 가지고 누구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 댓글을 달았던 거 아닐까. 그냥 일베에다가 이 사람의 주민번호나 이런 것들을 줬던 거 아니냐. 나는 좀 본인이 다 인정을 했대? 아니, 그니까 네티즌이랑 논쟁을 하다가 네티즌이 구글링을 해서 얘가 현직 부장판사라고 제보를 하고 본인은 선선히 인정한 뒤에 잠적을 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악플의 내용이 나오는데 딱 일베하고 국정원에 썼던 내용이야. 일베랑 국정원 애들이 썼던 내용의 댓글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굉장히 내용이 잔혹해. 그래서 이 잔혹한 내용을 들으면서 듣는 이 호남 사람들이 굉장히 화가 나는 그러면서 이 기사도 대구 출신 판사 대구 출신에서 고등학교 어디 나왔다 뭐 대학교 어디 나왔다까지 지금 다 털리면서 그러면서 이게 대구 사람이 호남 국민들을 비하했다 라는 이제 이 기사로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지금 댓글원이 쫙 붙어서 이 기사들을 막 띄우고 있어요. 예, 이 기사를 막 띄우고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어제 그제 강희철인지 뭔지 이완구의 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며. 나는 강희철이가 국회의원인가 했어. 호남 비하 발언을 했다고. 근데 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도 안 다뤄졌는데 전혀 평상시에 뉴스에 관심도 없어 보이는 애들이 강희철 계속 썼잖아. 어제 그제 봤죠. 강희철의 이 호남 비하 발언 강희철의 호남 비하 발언 어떻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우리 채팅창에 계속 올라왔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의 지나가는 이야기를 막 띄우더라고.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부장판 사건이 터진 거야. 그지? 그러면서 충청도 향후회장이 거기 왜 나오냐고. 청문회장에 왜 나왔냐고. 그러면서 지금 댓글원들이 어떻게 분위기를 유도하냐면 지역 감정을 막 격화시키면서 지역별로, 그러니까 대구 판사가 호남을 욕했다. 그러면 호남 사람인 척하면서 이 판사를 비난하는 척하면서 대구 전체를 욕을 하는 거야. 그럼 대구 국민들이 화나겠지. 그래서 영남하고 호남을 지금 싸움을 붙이는 거야. 그 다음에 강희철이라는 별로 안 중요한 얘기를 막 강조해서 다른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강희철 얘기만 막 강조하잖아. 호남 비하, 강희철 호남 비하, 강희철 호남 비하. 그러면서 지금 충청도하고 호남하고를 또 싸움을 붙이고. 지금 이 와중에 이완구 이 총리에 대해서 지금은 사실 온 국민이 이완구란 사람이 총리 자격이 있냐 없냐 그걸 얘기해야 될 때잖아. 그런데 지금 요 두 가지를 막 띄우면서 댓글원이 총동원 돼가지고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기사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국민들을 지역 감정으로 분열시키고 그러면서 충청도민들이 뿔났다. 그러면서 문재인이 이완구가 충청도 사람이라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충청도에서 야당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렇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MBN에서 기사를 썼어. 그러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청문회 이후 야당 지지율 하락. 그 기사가 나왔어. 근데 아니 청문회 이후에 야당 지지율이 왜 하락을 하냐고. 다들 야당이 잘했다고 그러는데 왜 야당 지지율 하락이라고 나와. 그 뭔가 이상하잖아. 근데 그 기사에 결정적인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문재인 지지율도 7%가 떨어졌다는 거야. 35.7%에서 8%가 7%가 떨어져서 28%가 나왔대.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찾아봤지. 문재인 지지율 35.8%라는 기사가 있는지. 그런 기사 나왔었어요?
문재인 지지율이 35.8%라는 지지율이 있다는 기사 나온 거 있어? 없어. 그런데 이 MBN 기사에서 한 번도 그러면 문재인이가 35.7%였으면 그거야말로 기사거리잖아. 그런데 그런 기사를 한 번도 안 써놓고 이제 와서 35.8%였던 문재인 지지율이 7%가 폭락해서 28%래. 근데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본 기사는 뭐야? 문재인 지지율이 20%에서 27%로 수직 상승. 27%였잖아. 그지? 27%였던 지지율이 28%가 됐으면 1% 오른 거잖아. 그런데 우리한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고 누구도 발표한 적이 없는 35.8%에서 27%로 8%가 떨어졌다고 쓰고 있는 거야.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걸 MBN에서 하루 종일 얘기했겠지. 이거 뭘 노리는 거야? 아니 문재인이 35%면 35%는 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그런 기사를 쓴 적이 없어. 그러면 이 MBN에서 이런 기사를 쓴 목적이 뭐냐? 이게 동조 효과를 노리기 위한 뻥카라는 거지. 동조 효과를 주말에 여론 조작을 하기 위해서 작업을 들어간 거다. 난 그렇게 봐요. 무슨 얘기냐? 항상 이제까지 쟤네들이 여론 조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의도 연구소에 조사 의뢰를 받은 누구누구가 조사해봤더니 이명박 지지율 50%, 박근혜 지지율 50% 이렇게 기사를 내. 그러면 다른 언론들이 진짜야? 그리고 조사를 해본다? 그러면 뭐 원래 30%대였는데 42% 정도가 나와. 원래 30%였는데 이명박 지지율 50% 그러면 42%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진짜 올란데? 왜 오르느냐 하면 이게 동조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동조효과. 이게 뭐냐? 여론조사를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이거 이번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잘 들어요. 예. 이제 그 유명한 사회과학 실험이 있어. 사회학 실험. 어떤 사람을 딱 한 사람을 데려다 놔. 그리고 그 자리에 8명의 그러니까 실험자가 같이 있는 거야. 동조자가. 그러니까 그래놓고 그 피실험자, 이 실험 대상한테 끈을 2개를 보여줘. A끈, B끈. 분명히 A끈이 길어.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B가 더 길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B가 더 길다고. 그러면 이걸 본 사람은 이제 실험 대상인 사람은 그때 자기가 봤던 대로 아니다, A가 길다라고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냐 조사를 했어요. 몇 프로 나왔을까요? 17%. 100명 중에 17명만 아니다, A가 길다라고 자기 주장을 끝까지 얘기했다는 거야. 나머지 83% 아니야 13명만 자기 주장을 하고 87%가 옆 사람대로 A가 길다라고 인정했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심리학자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야. 이게 어디 나왔었냐 하면 그 지식채널 2에 나와서 김진혁 PD가 만들었던 지식채널 2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 실험 내용이 한번 찾아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딱 물어봤는데 자기 의견을 주관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조한다는 거지. 그걸 노린. 그래서 이 여론 조사를요 이명박이 진짜 악용하고 있는 거야. 이명박 때부터 악용한 거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제 그때가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 중이었어. 박근혜 이명박 둘 중에 누구를 대통령으로 할 거냐 해가지고 한나라당 내부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한국갤럽이라는 여론조사에서 이명박 지지율 상승이라고 써. 그 다음에 이명박 지지율이 박근혜하고 박빙이라고 써. 그 다음에는 이명박이 박근혜를 넘어섰다. 오차 범위 내에서 추월했다. 그 다음에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론조사를 이제 박근혜 측에서 그 여론조사 내용을 본 거야. 봤더니 이거 문제 있지 않냐면서 문제 제기를 해요. 그 기사 찾아보면 나와. 박근혜가 이명박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뭐라고 문제 제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당원들한테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한테 당신이 내일 선거한다면 누구한테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면 누가 될 것 같냐? 대통령 후보로 누가 될 것 같냐라고 물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명박이 이명박 지지율 상승, 이명박 박빙, 추월, 뭐 급등, 그래서 쫙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야. 근데 물어봤는데 뭐라고 물어봤냐? 박근혜와 이명박 중에서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될 것 같냐라고 물어본 거야. 그럼 이건 내가 누구를 지지하냐가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자들한테 네가 누구를 지지하냐고 물은 게 아니라 누가 더 지지를 많이 받게 생겼냐라고 물어본 건데, 이건 그 앞에 친 뻥카, 이명박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막 급등하고 있다라는 그 여론 조작,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박근혜 측에서 이 여론조사에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심각하게 했던 게 있어. 그 2007년 일이야. 결국은 이명박이 대통령 후보가 된 게 한나라당 지지층, 한나라당 당원들에서는 전부 박근혜가 이겼는데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이긴 거야. 여론조사에서 이명박이 이겨갖고 대통령 후보가 됐어. 2007년에. 아니 무슨 음모론이야. 이게 뉴스에 나온 건데 네가 모르면 음모라는 편견을 버려. 네가 모르면 음모라는 편견을 버리길 바래. 네. 자, 그 다음에 이 여론조사에 대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어. 뭐냐? 어떤 사건이었냐 하면, 이명박이 어떤 사고를 쳐. 그래서 국민들이 막 화를 내. 국민들이 막 화를 내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뉴스가 나와. 이명박 지지율 50%. 뜬금없이. 이명박 지지율 50% 그렇게 뜬금없는 보도가 나와. 그래갖고 다른 언론사들이 정말?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진짜 조금 오른 게 나오는 거야. 계속 그런 식으로 장난을 쳤어. 그러다가 근데 매번 맨 처음에 50%라고 나온 게 전부 여의도 연구소에서 조사 의뢰한 거야. 여의도 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이었어 그게. 그러다가 결정적 실수를 하게 돼. 뭐냐? 2010년인가 11년 가을에, 그때 2010년이었나 11년이었나 그 가을에 그 추석을 앞두고, 추석을 한 3, 4일 앞두고 이명박 두 군데 여론조사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조사를 했는데 이명박 지지율이 50%라고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모든 언론에서 발표를 했어. 근데 내가, 야 밖에 지금 나가봐라. 내가 마침 그 전날 마트를 갔는데 그때 이 마트에서 애호박 하나가, 작은 애호박 요만한 거 하나가 4,000원이었어. 그리고 배추 한 단에 12,000원. 배추 한 포기에. 그래가지고 그 명절을 새로 장보러 왔던, 농협에 장보러 왔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전부 욕을 하는 거야. 이빵박, 개땡땡, 소땡땡,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왜냐면 장을 볼 수가 없었던 거야. 너무 비싸가지고. 그래갖고 내가 물가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마트 가봐라. 100이면 100 다 욕하고 있다. 누구한테 조사인데 50%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어. 그래갖고 추석 명절 내내 물가 얘기가 주도가 돼. 그러는 건 나중에 추석이 딱 끝난 다음에 리얼미터하고 두 군데에서 조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우리 그런 여론조사 한 적 없다고 그랬어. 그런 여론조사 한 적이 없다고. 뻥이었던 거야.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 개뻥이었던 거야. 그 뻥을 치고 그 뻥으로 동조효과를 유도한 거예요. 이걸 그 당시 찾아보면 나와. 기사 다 나와. 우리 그런 여론조사 한 적 없다라고. 여론조사 2개 기관에서 여론조사에서 50%라고 다 발표했는데 그게 뻥이었던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여론조사에 대한 이야기.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그 자기 서울시장 후보 안 나갈 테니까 박원순이 해라 하면서 양보한 날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시민 후보 단일화가 된 거야. 그래서 다른 언론사들이 전부 그 다음날 아침에 메인 기사를 시민 후보 박원순으로 단일화 이걸로 뽑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그날 밤 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그게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3시간 동안 750명한테 물어봐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야. 갑자기. 박근혜하고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 누구를 찍겠습니까? 딱 1대1로. 근데 그날 안철수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박원순이 이기는 게 가능해진 날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철수에 대해서 되게 기분이 좋을 때 딱 그렇게 750명한테 물어봤어. 그래가지고
안철수가 1등이라고 나왔다? 진짜 허접한 자료잖아. 3시간 조사한 거고 응답률도 그 당시에 발표도 제대로 안 했어. 근데 1대1로 아니 왜 거기서 안철수 박근혜를 왜 갑자기 물어보냐고. 그럼 말도 안 되는 조사를 해서 그날 안철수가 박근혜를 처음으로 이긴 후보다 그러면서 발표를 했네. 다음날 모든 메인 화면이 박원순이 시민 단일 후보라는 기사는 싹 사라지고 안철수 대선 후보 1위 그게 전부 다 도배를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너무나 충격적이잖아. 그래서 다음날부터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다음에 꼭 얘네가 여론조사를 할 때 박근혜 안철수 누구 찍을래?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안철수요 이렇게 물어본다. 그 다음 박근혜 문재인 누구 찍을래? 그러면 꼭 박근혜라고 얘기해. 왜 그랬냐? 그 전에 어떻게 물어봤냐 하면 자 당신은 다음 후보들 중에 누구를 지시하십니까? 박근혜, 문재인, 김두관, 정동영, 전정배, 이해찬 누구누구 한 7명 쫙 나열을 해. 그래갖고 박근혜가 17%를 얻고 나머지 83%가 분산이 된 거야. 그럼 박근혜 1등 이렇게 보도했다니까. 그 당시에 이명박 시대에 여론조사 발표를 그렇게 했어요. 박근혜와 그 다음에 뭐 문재인, 이해찬, 뭐 천정배, 손학규, 김두관 다 갖다 붙여. 막 이름 있는 국회의원은 전부 다 쫙 늘어나갖고 7명대 1대7로 물어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박근혜가 계속 1등을 한 거지. 지네는 1명 내놓고 야당은 7명을 내놓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박근혜가 1등이라고 국민한테 세뇌를 시킨 거야. 그 다음에 박근혜 문재인으로 물어보니까 국민들이 전부 다 박근혜를 선택한 거야. 2개가 물어보면 답은 박근혜인 거지. 근데 박근혜 안철수를 물어보면 정답이 안철수야.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안철수를 둘 중에서 찍은 거야. 그래서 내가 문제 제기를 해요. 2012년에 야 너네 진짜 웃긴다. 왜 매번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으로 물어보냐. 문재인 안철수를 한번 물어봐라. 내가 그렇게 딱 던졌어. 그래서 문재인 안철수를 물어봤다. 그러면 100이면 100 박근혜 안철수 중에서 안철수가 1등, 박근혜 문재인에서 박근혜가 1등이야. 그러면 안철수 1등, 박근혜 2등, 문재인 3등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안철수 문재인으로 물어보면 안철수가 1등 나와야 맞는 얘기잖아. 그런데 결과는 반대였어. 문재인이 이겨. 왜? 그런 여론조사는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게 동조효과를 가지고 여론을 조작했던 결정적 사건이에요. 그 당시 찾아봐. 기사 다 나와. 1대1로 물어보면 정답 자기네들이 제시해놓고 모든 언론이 보도해서 정답을 외우게 해. 그 다음에 보기에서 고르라 그러면 가르쳐준 대로 고르는 거야. 그런데 답정너지. 답을 정해놓고 물어본 거였어. 그런데 문재인 안철수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거야. 누구로 단일화되는 게 옳으냐. 계속 문재인이 이겼어. 그 조사해갖고 계속 문재인이 이긴 거야. 그래서 안철수가 포기하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바로 여론 조작을 통해서 여론조사 발표라는 이름으로 여론을 조작한 역사적인 3가지예요. 이명박 박근혜 여론조사, 그 다음에 이명박 지지율 50%의 비밀, 실제로는 뻥이었다. 3번째,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 여론조사의 비밀. 이게 결국은 여론조사를 맨 처음에 딱 발표해서 막 띄운 다음에 띄운 다음에 그걸 가지고 국민들한테 답을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국민들을 시키는 대로 찍는 거거든. 그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이분 신변 괜찮아요? 신변이 안 괜찮아. 계속 협박당해. 근데 신경 안 쓰고 가는 거야. 예. 자,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지금 이완구에 대해서 국내 모든 일간지가 다 깠어. 그렇다면 아니 총리 후보에 대해서 국민 여론 지지율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이거 매일 조사 결과 나와야 되지 않아? 이완구 청문회를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느꼈는지 매일매일 조사 결과 나오고 그거 대대적으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노무현이 지명한 총리 후보가 이완구 같았다면 대한민국 언론들이 어땠겠냐고. 개 지랄 생지랄 아주 쥐지랄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청문회가 끝나고 청문회가 끝나는 때까지 발표를 안 해. 그쵸? 막 찾아봐야 있어. 막 찾아봐야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지금 리얼미터에서도 여론조사 했다는 거야. 근데 발표를 안 하네.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했다는데 발표를 안 해. 왜 안 할까? 뭘 숨기고 싶어서지. 응? 자, 근데 이제 오마이뉴스가 이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발표를 했는데, 아니 이런 거 대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볼게요. 예. 뉴스가 없다는데요? 잠깐만. 그 오마이뉴스에 해당 내용이 없답니다. 아니 뉴스를 검색하고 싶은데, 그래 이렇게 하지 뭐. 자, 이거 봅시다. 내 컴퓨터가, 여러분 지금 버퍼 있어요? 지금 버퍼 있어요? 와, CPU 사용량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어떻게, 잠깐만 얼릴게요. 예, 조금 얼리고 할게요. 지금 CPU 사용량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버퍼가 걸려. 아니 지금 내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 기사를 띄우고 싶은데 계속 엉뚱한 화면 나오고 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얼렸어요. 혹시 방폭될까봐. 내가 얘기했더니 지금 그 CPU 사용량이 확 줄었어.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완구 부적합,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부적합, 1월 말보다 21포인트 상승.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토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41%는 이 후보자가 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1월 말 조사한 결과에 비해 21%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한국갤럽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에게 이 후보자에 대한 적합 여부를 물은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를 적합하다고 한 응답은 29%를 기록, 지난 1월 말 조사에 비해 10%포인트 감소했다. 의견을 유보한 응답자는 전체 30%였다. 즉,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의 기류가 부정적으로 역전된 셈이다. 지역별 응답으로 볼 때도 대구 경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충청도에서도 그러니까 부적합이 앞섰다는 얘기야. 이 후보자가 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이 우세했다. 대구 경북에서는 적합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5%를 기록해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보다 15%포인트 차로 앞섰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의견은 이와 달랐다. 서울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가 43%, 적합하다는 주장이 25%, 18%포인트로 차이가 났고요. 광주 전라도 지역에서는 적합하지 않다가 51, 적합하다가 21로 30% 이상, 2배 이상 앞질렀고, 심지어 이 후보자 출신 지역인 대전, 세종, 충청에서도 적합하지 않다가 38, 적합하다가 33, 그래서 5%포인트 차로 앞섰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도 50,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이 후보자를 부적합으로 결론 내렸다. 20, 30대에서는 이 후보자를 적합하다고 본 응답이 전체의 13%에 불과했다. 40대에서도 적합하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특히 3040의 과반이 이 후보자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50대에서는 적합, 부적합 답변이 각각 40%로 동률을 이뤘다. 특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이날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공동 여론조사를 통해 이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결정짓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문 대표의 제안은 국민의 뜻에 따르자는 취지다라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준은 청와대의 지시와 집권여당의 강행 처리에 의해 결정된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는 취지로 여론조사를 그 방안 중 하나로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 제안을 즉각 거부한 상태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 권은희가 그 국정원 댓글 싸움 권은희 아닙니다. 새누리당 대변인이에요. 이 새누리당 대변인은 국무총리 인준마저 여론조사로 하자는 건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갤럽 조사 결과처럼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 확산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유승민 새 원내대표 취임 후 강조했던 혁신 이미지도 크게 상처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이 후보자의 적합 여부와 함께 진행한 정당 지지율 정례 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의 지지율 격차는 또 줄어들었다. 이 조사에서 새누리당은 42%, 새정치연합은 29%, 정의당은 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1% 상승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전주 대비 5%포인트 상승했다. 이로 인해 양당 지지도 격차는 지난주 17%포인트에서 13%포인트